네, 오늘의 코인 목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할 이지영 아나운서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과 함께 또 시장에 관한 분위기들 함께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7월 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시장 자체를 공포감으로 몰려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무려 1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와 같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전 미국의 재무장관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국채 수익률 상승까지도 예상된다라는 불안한 발언들 시장에 굉장히 공존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세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역시나 약세로 또 한번 돌아섰습니다. 28,700달러 선에서 현재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플이 이제 0.6달러 선이 깨지면서 0.59달러 선으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리플이 한화로 1,000원을 달성했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환호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지코인은 0.07달러로 크게 변동성 없이 현재 연출되고 있고 솔라나도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솔라나가 22달러 선입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1,800달러 선을 겨우 지켜주는 모습 현재는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시경제에 관한 흐름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세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해봤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또 한 번 급격히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약세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 퍼즈 대표님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퍼즈님 바로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또 방향성들 잡아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도 다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초로 승인됐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전해졌는데 가격 시세에는 전혀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들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퍼즈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네, 해서 그 최초로 승인된 게 유럽에서 최초로 승인된 맞아요. 거예요. 네. 해서 이게 얼핏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네, 이런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갖고 왔지만 캐나다에서 미리 승인됐었어요. 네, 해서 그 유럽에서 이제 최초로 승인됐다 이런 얘기인 거고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호재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제 미국이 아니고 유럽에서 승인된 것도 어쨌든 호재는 호재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은 그게 아니고 미국의 승인만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참고로 그 새벽에 이제 유럽에서 상장됐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차트부터 켜고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요동치지 않을까. 근데 되게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사실 이제 승인 자체는 진작에 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상장만 안 됐을 뿐. 상장만 안 됐었던.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유럽이 사실 코인 쪽에서는 큰 손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큰 시장이 아니에요. 아시아가 오히려 더 크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네, 중국, 그다음 우리나라 이런 그리고 일본 이런 데가 오히려 훨씬 더 크고 유럽은 사실 크지 않고 그다음에 전 세계 최초로 승인됐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반응이 있었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12월에 캐나다에서 이미 네, 피델리티에서 이제 피델리티가 캐나다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1년 반도 넘었어요. 승인된 지. 네, 그래서 이제 현물 ETF 살려면 여기서 이제 사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어쨌든 승인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 결국에는 들어오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현물 ETF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현물 ETF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될까를 좀 한번 따져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코인 투자를 안 했던 주식 투자자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 해서 주식 어플로도 우리가 손쉽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살 수 있으니까
뭐 은행에 가서 이제 은행에 가서도 이제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을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주식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과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할 사람들은 이미 했다 이거죠. 그렇죠. 개인들이랑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 투자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소에 가입해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굳이 그죠? 네. 네, 해서 이게 어쨌든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들어올 수는 있겠죠. 손쉽게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요 효과보다는 전 2번 기업과 기관이 들어올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특히나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채가 많은 회사가 아니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현금이 1,000억 있어요. 근데 현금 1,000억으로 그 기업 제가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네, 현금 1,000억이 있는데 이게 현금 1,000억으로 집을 사면 100채밖에 못 사. 100채밖에 못 사는 게 아니고 지금 100채를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90채밖에 못 사.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집값은 오르고 그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는 그쵸. 거잖아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그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채권에 투자한다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현금은 부동산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런 해칭 수단,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자산의 일부분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싶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상승률이 그동안 컸고 그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랑 디pegging 되는 반대로 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금과 비슷하게 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비트코인을 전부 다 갖고 1,000억 있으면 1,000억을 다 비트코인 산다는 게 아니고 1,000억 있으면 뭐 10억 안 그러면 일부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한 50억 이 정도를 비트코인을 사서 계속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 사실 나쁜 선택지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 세일러처럼 아예 이제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는 요 정도가 있는데 그 막상 현물을 법인 입장에서 보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현물 ETF가 생기면 그거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좀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전 어쨌든 기업의 자금이 이 코인 쪽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회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퇴직연금이 계속 주식을 사 모으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따졌을 때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들어간다거나 하면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기업이랑 기관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크다. 기대치가 크다.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기대치가 크다라고 하면 세계 기업 시총 순위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세계 기업 시총 순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1위부터 10위까지 애플, 알파벳은 구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 다 되어 있는데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고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미국이에요. 맞네요. 그렇죠? 전부 다 미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20위까지만 봐도 뭐 텐센트, TSMC 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몇몇 개 회사, 5개도 안 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미국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돼야지 요 기업들의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애플 같은 경우는 싫어 난 비트코인 안 갖고 있을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혹은 트렌드가 된다거나 하게 되면은 일부 갖고 있는 현금의 일부라도 매수를 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계 상위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승인이 되면 그게 곧 세계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네. 캐나다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따라 합니까? 안 하죠. 네. 뭐 유럽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따라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 그럼 우리나라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되면 어쨌든 그게 곧 세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되는 것만 중요하고 다른 나라에서 현물 ETF가 승인되는 거는 물론 악재는 아니지만 엄청난 호재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승인이 나는 게 좀 중요한 그러한 이슈였던 것 같고
사실 여러분 애플의 전체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또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항구들이 마련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그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유럽 시장에서 승인이 났다라는 건 사실상 아시아 시장보다도 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호재로 다가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심 기대를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침체기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라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 비트코인 시세는 좀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블랙록 승인이 뭐 언제 될 것이다, 뭐 이때 될 것이다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퍼즈님 생각하실 때는 언제쯤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연기를 또 하려나요? 네, 그래서 연장 기한을 좀 살펴보면은 뭐 10월이나 1월 중에 아마 그 결정이 나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타이밍에 연장을 할 건지 승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240일을 꽉꽉 채워서 연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절했었었는데 만약에 승인한다라고 하면은 10월에 한 차례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결판에 대한 연기할지 승인할지 거절할지. 그다음에 1월에도 한번 네,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3월이 최종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라고 하면 10월 아니면 1월 정도쯤에 결판이 나지 않을까. 그럼 게리 겐슬러는 혹시 언제까지 일하나요 거기서? 아, 게리 겐슬러는 없나요? 네, 이게 그 임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의 선거도 이제 곧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쵸.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게리 겐슬러의 사람 자체는 좀 싫어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게리 교수님은 싫어하지 않는데, 네, 겐슬러 위원장을 싫어합니다. 겐슬러 위원장. 네. 네. 아무튼 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혹은 내년 1월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 이번에 SEC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신청을 또 연기를 했잖아요. 뭐 예상하셨던 부분이겠지만 그리고 또 SEC와 또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에 관한 판결도 이제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시장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아마 연기한 거는 아마 그레이스케일이 아니고 GBTC, 아크 인베스트. 네, 아크 인베스트가 그 신청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헷갈렸네요. 네, 이거고 제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관련해 가지고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SEC랑 소송 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얘기해 해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GBTC라는 신탁 상품 운영 중인데 그레이스케일이 살아남으려면 네, 어쨌든 이 신탁 상품을 현물 ETF로 바꿔야만 된다. 네. 그런 상황인데 계속 SEC가 거절하니까 왜 승인 안 해주냐고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좋은 뉴스가 나오면야 뭐 좋겠지만 좀 말도 안 되는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이 이제 어느 정도 판결이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뜨는 거예요.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네, 해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요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2021년, 2022년 구슬신문을 진행한 재판 중 32개 중 30건은 160일 안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딱 고소한 지 이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조만간 판결이 날 것이다. 다만 이런 주장을 위해 법원의 공식 확인을 거치진 않았다.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바쁠 때 중국집을 갔어요. 그러면 나오는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전에 한가할 때는 뭐 한 10분 만에 나왔는데 10분 지났으니까 나올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퍼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퍼드가 없어요. 퍼드이기보다는 뭔가 사람들이 다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밑도 끝도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좀 휘둘리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 그레이스케일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얘기를 좀 다뤘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네, 맞습니다. 해서 제가 또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게 궁금했어요. 뭐냐면 그 돈나무 이모님이
그 누나라고 하셨는데 네, 누님. 55년생이세요. 아, 너무 젊어 보이신다. 네, 그래서 저도 도저히 오. 누나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저희 거의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그러면 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모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모님. 어제 돈 남은 네. 이모님이 그 GBTC를 많이 매수하기도 했었고 그런 기사가 뜨기도 했고 그쵸. 그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을 굉장히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돈 남은 캐시우드는 도대체 GBTC 얼마나 갖고 있길래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왔는데 일단은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프리미엄을 보면 프리미엄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5% 정도였는데 23.9%까지 그새 또 떨어졌네요. 떨어지다기보다 이제 올라갔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그 프리미엄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래서 네. 어쨌든 GBTC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GBTC 투자자에서 많은 걸 갖고 있는 순위로 쭉 나열한 건데. 첫 번째가 아크 인베스트가 갖고 있고 역시. 두 번째가 아크 인베스트 ETF에서 갖고 있습니다. 해서 요거 두 개 합친 게 거의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8밀리언 돼 있고 7밀리언 돼 있고 엄청 그다음에 가지고 2밀리언이거든요. 있네요. 네. 그다음 순위가. 그래서 그 돈나무 이모님은 요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네. 그리고 네. 소송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엄청나게 수익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40%가 넘어갔을 때 요 GBTC 샀기 있구나.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요 프리미엄 차익만으로도 지금 이미 한 20% 정도는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프리미엄이 더 줄어들고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면 배로 수익을 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돈나무 이모님이 어쨌든 GBTC나 혹은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네. 네, 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 순위를 살펴보니까 전부 다 기업밖에 없습니다. 기관, 회사, 네, 뭐 이런 투자 회사 이런 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자체는 요 좀 큰 손이나 고래들, 기관들 이런 데서 생각하는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에 관한 소송 결과에 관해서는 약간의 퍼드성 뉴스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결론을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법원의 승인이나 법원의 발언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외신 뉴스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GBTC에 관한 가장 큰 손 투자자는 역시나 말해주셨다시피 돈나무 이모님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현재 수익 구간이다라는 부분들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GBTC가 승인이 나게 된다면은 사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이 야 빨랑 현물 ETF 소송 승인해줘라고 하면 그 SEC가 끌래야 끌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여러모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어쨌든 뭐 SEC가 끌려면 끌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참 이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되게 승인을 안 내주려고 지연도 시키고 불발도 시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언제쯤 그 높은 콧대가 꺾일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는 좀 생소한데 저는 어떤 이슈일까요, 퍼스님? 네, 최근에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왜 올랐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다른 코인들이 다 하락할 때도 이틀, 3일 연속으로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패드 알죠? 연준 아시죠? 패드.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패드에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패드나우 여기 설명을 잘 써놨는데 네. 패드나우는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이제 7월에 시작한 기업 간 거래 실시간 총액 결제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요 시범 사업자로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코인 자체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요 코인을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는 요 헤데라 해시그래프라는 회사, 핀테크 회사를 어쨌든 선정하긴 한 건데 이거 약간 CNBC 사업이잖아요, 패드나우가. 그런가요? 그것까진 잘 몰랐는데. 예, 예.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해서 이제 어쨌든 패드나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준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어쨌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게 실제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솔직히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연준이 진행하는 거라고 하면은 어쨌든 좀 헤델 해시그래프 입장에서도 좀 큰 호재이고, 그 다음에 좀 연준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도 코인 업계에서는 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헤델이라 해시그래프라는 요 핀테크 회사를 선정한 거지 코인을 선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인이랑 어떤 식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안정적으로만 진행되면 좀 지금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앞으로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들어봤고, 또 연준이 선택한 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의 암호화폐를 넘어서서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도 조금 훈풍을 불러일으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시점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오늘 차트 분석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나리오 중에 있기는 있었던 시나리오였잖아요, 네, 퍼즈님.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비트코인 보기 전에 그 헤델이라 해시그래프 아까 이슈 다뤘으니까 한 번 더 차트 한 번만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1, 2, 3, 4, 5가 다 끝난 걸로 보여요. 이렇게 1, 2, 3, 4, 5가 끝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476.4%까지 올라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뭐 바로 지금 몰빵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그 조정까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6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분할로 매수했으면 좋겠거든요. 분할 매수. 네, 지금 82원인데. 그럼 매수를 해도 되는 거네요. 추가 신규 매수를.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몇 달은 바라보고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분석을 조금 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A, B, C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B가 기억나시겠지만 이 B가 요 정도로 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던가, 그럼 지금 떨어지던가 뭐 둘 중에 하나로 그 방향성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A, B, C가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아래 세 번 카운팅으로 보면. 해서 요렇게 B로 올라갈 때 얘가 이제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 떨어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27,000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7,00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27,000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요 그어놓은 검은색 선 있죠. 요 검은색 선 라인. 여기 검은색 사선, 요거를 지켜주면 문제 없습니다. 네, 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 해서 여기까지 좀 이격이 아직 있긴 있는데, 요 라인, 검은색 라인만 지켜주면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요 검은색 선을 뚫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떨어질 때 저는 사실 매수한 지 한 달 넘었거든요.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 매수 계속.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이 40에서 30으로 줄어들 정도로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 추세선이 뚫리면 현금 비중을 60, 70%로 늘릴 거예요. 네,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요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요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한 30% 정도 되는 현금 비중을. 해서 매매 전략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분석까지 오늘 좀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내용들 들어봤는데 27,00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시고, 또 퍼즈님께서 그어주셨던 선들을 이탈했을 경우에 추가 하락까지도 예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떨어지니까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좀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들을 또 어떻게 견뎌가야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양한 내용들 퍼즈님과 함께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슈들과 또 비트코인에 관한 차트 분석까지 또 급등했던 하나의 코인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서가 아니죠. 자, 투자 고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